말씀드렸다시피 10곡을 짰어요. 10곡을 짰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제 삶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뭐 되게 막 이렇게 뭐 음악에 혼신을 힘을 바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책에도 조금씩 조금씩 써놨어요. 제가 모차르트를 알게 된 건 13살 때 일입니다. 극장에 부모님과 함께 아마데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첫 장면에서 살리에리가 나오죠. 늙은 살리에리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하인들이 식사를 갖고 와서 주인님 뭐 식사를 대령했습니다. 똑똑똑똑. 근데 안 들리죠, 소리가. 똑똑똑똑. 그러면 우리가 다 먹어치울 거예요, 주인님. 이러면서 문을 안에서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죠. 모차르트 이런 식으로 들리죠. 문을 탕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살리에리가 자해를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그 장면에서 좀 이따 들을 첫 곡으로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1악장이 나옵니다. 25번 1악장. 모차르트 교향곡은 번호가 달린 정식곡만 41곡이 있습니다. 41곡이 있는데 대부분 30번대 곡들이 유명하고 자주 연주돼요. 주로 31번 파리, 도시나 후원자 이름들이 많습니다. 35번 하프너, 36번 린츠, 38번 프라하, 41번 주피터는 별명입니다. 출판업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이런 곡들이 많이 연주되고 이런 곡들이 친숙합니다, 우리한테. 근데 25번?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 살리에리가 막 하는 순간 이제 후송되는 장면에서 이 곡이 나오거든요.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이 세상에 있지? 그리고 이런 음악이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올 수가 있지? 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보러 갔습니다. 똑같은 극장에 또 보러 갔는데 그때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를테면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후궁 탈출 같은 중기 오페라에서 마술피리로 갈수록 처음에 모차르트의 옆에는 영화를 보면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궁정의 고위 음악가들이 있죠. 말년으로 갈수록 마술피리에 이르면 이제 그 자리를 시민들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하고 아주 일치를 하거든요. 그 영화의 장점은 음모론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분위기를 가장 흡사하게 재현, 분위기를 자아낸 것 같아요. 고증이 이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주 이쁩니다. 25번 1악장을 12살 때 처음 들음으로써 저는 약간 이렇게 개안이라고 할까, 눈을 뜨게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세상에 626곡이 얼마나 아름답거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니까 1773년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짤집을 있을 때 쓴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17살의 솜씨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현 위주로 쓰고 있고 아직 관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서브, 베이스 이렇게 밑에 깔아주는 형식, 총 오케스트라에만 들어오고 있죠. 아직은 대가의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모차르트는 장조 작곡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그 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몇 곡 안 됩니다. 교향곡 중에서는. 이게 그런 단조인데 단조로 시작을 하다 중간에 장조로 샥 바뀌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약간 이렇게 쾌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어둡다가 이렇게 사람이 확 이렇게 표정을 바꾸는 듯한 느낌? 그런 솜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오보에를 살짝 쓰죠. 오늘 모차르트 목관에 대해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보와 클라리넷을 특히 잘 씁니다. 모차르트 경우에는 플루트는 조금 뒤에 들어왔는데 별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모차르트가. 그래서 오보가 들어오는 대목하고 장단조가 살짝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렇게 모차르트 표정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논쿠르가 한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주피터는 모차르트는 아까 전에 41개의 교향곡을 남겼다고 했죠. 39번, 40번, 41번 이 세 개의 최후의 교향곡을 2달 만에 써버렸어요.
2달 만에 써버렸어요. 진짜 질필로도 최속의 속도로 쓴 거죠. 근데 이 세 곡의 교향곡은 근데 초연 날짜가 정확하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세 곡의 교향곡이 모차르트 당대 죽기 전에 실제 연주가 됐는지 연주가 됐다는 설이 있고 연주회가 잡혔지만 그게 캔슬됐다. 말년에 상황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는 설이 있고 아예 연주가 안 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이 마지막 그 교향곡 걸작들은 후기 모차르트의 가장 뛰어난 교향곡 세 곡은 약간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교향곡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교향곡은 39, 40, 41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장조, 단조, 장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은 세트로 이렇게 익히거나 즐기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일 좋은 게 교향곡 39, 40, 41 이게 음반도 공연도 가끔씩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은 지난번에 드렸지만 20번, 21번이 그런 세트예요. 세트 피스거든요. 20번은 단조, 21번은 장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상반된 곡을 이렇게 세트처럼 동시에 쓰기도 했고 실제 모차르트는 동시기에 쓰기도 했고 우리가 즐기기에도 약간 이렇게 울었다 웃었다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재미가 있죠. 세 번째 곡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0번 가운데 1악장을 들으실 거예요. 1악장을 들으실 건데 제일 유명한 악장 중에 하나죠. 1785년에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교향곡하고는 굉장히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아노 협주곡으로 빈에서 가장 바쁜 연주자이자 작곡가일 때 쓴 거예요. 그래서 한참 물이 올랐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곡이 반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추모 음악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때 이 작품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많이 연주한 청년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모차르트 죽고 나서 갈기머리 빰빰빰빰 베토벤이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자기 버전의 카덴자라고 하거든요. 피아노 협주곡 중간에 오케스트라 1악장, 주로 1악장이나 뭐 마지막 악장이 됐을 때 주로 1악장에서 단원들이 쉬고 잠깐 쉬면서 너 한번 놀아봐 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후반부에. 그러면 솔리스트가 혼자서 막 이렇게 모든 기교를 쏟아놓는 대목을 카덴자라고 부르거든요. 베토벤은 20번의 자기 카덴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좋아했고 즐겨 연주했다는 자신의 어떤 히든 카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협주곡인데 협주곡에서도 모차르트는 거의 대부분의 악기를 위한 협주곡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게 많은데 사실 그래서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피아노 협주곡 말고 뭘 고를까 하다가 제일 유명한 클라리넷 협주곡을 골랐어요. 제일 유명한. 그리고 제일 유명한 악장 로버트 레드포드와 누구죠? 그 메릴 스트립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 악장이죠. 클라리넷 협주곡 622번 모차르트가 타계하던 해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626이 레퀴엠이니까 진짜 죽기 직전이죠. 프라하에서 그 모차르트가 말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빈에서 가까운 도시니까. 그래서 프라하에서 초연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페라 돈조반니가 프라하에서 초연이 됐어요. 지금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의 나라에서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은 나라였던 거죠. 신성 로마 제국 큰 울타리 내부에 있었으니까. 클라리넷 협주곡도 프라하에서 초연이 됐고 그리고 38번 교향곡 38번은 아예 프라하라는 별명도 지금 붙어 있어요. 이름도 붙어 있죠. 프라하에 가시면 카프카의 성 있잖아요. 성도 있고 강의 다리도 유명한 게 많은데 요 극장에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아담하고 깁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한번 사진 찍으시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모차르트의 돈지오반니가 초연된 곳 쫙 붙어 있어요. 현수막. 그거 한번 찍고 왼쪽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기사장 이렇게 텅 빈 기사장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돼요. 그 기사장 역시도 이 모차르트 돈지오반니에서 착안해서 체코 여류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약간 모차르트 종갓집 같은 데 중에 하나인 거죠. 프라하에서 모차르트는 인기가 많았고 또 러브콜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프라하에 정착하지는 않았어요.
빈으로 돌아오고 빈에서 죽었죠. 모차르트 삶에서 마지막 많은 후반부에 의문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왜 프라하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아해서 난리인데. 근데 모차르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차르트 후반부로 갈수록 편지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공백들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사람들도 후반부에 논쟁거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모차르트는 프라하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죠. 다 고르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한 곡은 전전날까지 또 이 한 곡은 못 골랐어요. 여기에 뭘 넣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작품을 골랐는데 오보에와 클라리넷, 바순과 호른을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라고 해요.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는 뭐냐면 심포니아는 심포니예요. 교향곡이고 콘체르탄테는 협주곡이란 뜻이에요. 콘체르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뭐 합주곡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교향곡 같기도 하고 협주곡 같기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협주 악기가 4개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만 나오잖아요. 독주자가.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니스트만 나오고. 근데 알쏭달쏭하게 네 놈이나 가운데 나오니까 이게 교향곡이야 협주곡이야 뭐야? 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적으로 수륙 양용차라고 불러요. 물에서는 뽀트다가 난 교향곡이야. 근데 앞으로 나오면 이제 알고 보니 나 협주곡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오케스트라적 재미도 있고 그 앙상블을 즐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가 약간 듣고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짬짜면 같은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이 작품을 고르면서 망설였던 이유가 있는데 요 곡, 그러니까 목관 내악기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는 모차르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위작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당대 최고의 모차르트 학자들 5에서 10이 의견이 갈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품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목관을 상당히 잘 쓰는데 목관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쓴 목관들을 들으면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창가에 앉은 듯한 따뜻함이 있어요.